자, 7장으로 넘어가서 고탄수화물 식단은 몸을 망친다. 과도한 당은 당신을 수술 때에서 고통받게 만든다. 의료계는 사람들이 건강하면 수입을 잃는다. 병원과 제약산업의 흥망성쇠는 당신이 입에 넣은 음식에 달려있다. 이제 누군가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행위는 그만두자. 당을 끊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얼마나 많은 씨앗기름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씨앗기름은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악성 좀비와 같다. 당장 씨앗기름을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소리치고 싶다. 당신은 씨앗기름 없이 어떻게 설지를 극성할지도 모른다. 자, 마음을 단단히 먹자. 지금부터 설탕 없이 살라는 조언을 듣게 될 것이다. 혹시 너무 가혹한 조언이라고 생각하는가? 씨앗기름과 설탕을 모두 끊으라고 하니 말이다. 하지만 용기를 갖자. 씨앗기름과 설탕이 가득한 음식의 공통점은 모두 가공식품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 가공식품을 줄이면 자동으로 씨앗기름과 설탕 섭취를 줄이게 된다. 4대 기둥 위주의 식사를 시작하면 당신의 세포가 미소를 짓고 건강한 면역력으로 보답할 것이다. 달콤함을 사랑하는가? 나도 그랬다. 달콤함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자. 에너지가 높아진다. 체중은 감소했고 일상은 평온하게 바뀐다. 무릎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했다. 그리고 무릎 통증의 범인을 찾아내는데 바로 당이었다. 과도한 당은 호르몬 분비를 비정상으로 만들어서 연골염증을 가속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그가 대학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당은 운동으로 연소할 수 있는 에너지다. 영양학 강좌에서는 몸의 주된 적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이라고 가르쳤다. 남편으로 그는 생각이 달랐다. 어느 날 그는 친구에게 얻은 자료 하나를 내밀며 설탕 한 스푼이 백혈구를 4시간 동안 잠재운다라는 기술을 보여주었다. 그 후에 당이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필요하다. 포도당은 인체 세포의 기본 연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체가 처리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예전에는 부자들만 설탕으로 만든 달콤한 음식을 탐닉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설탕은 너무나 쉽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 오랜 시간 설탕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과도한 당 섭취의 결과가 재앙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당을 과다 섭취했을 경우의 피해가 한층 더 막심했다. 나는 어린 시절 종종 길모퉁이 사탕 가게에 몰래 가거나 부엌 찬장에 숨겨놓은 초콜릿 칩을 한 움큼 집어먹곤 했었다. 그 결과 내 연골 조직에는 서서히 부담이 차곡차곡 세포를 뒤덮은 당은 호르몬 기능을 방해해서 사춘기 시절의 신체 발달에 지장을 초래했을 것이다. 결과로 대학생이 되어서도 남자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다. 중년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과거보다도 음식량을 줄여야겠다고 푸념을 늘어놓곤 했다. 실제로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과도한 당은 인슐린 호르몬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린다. 일단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면 혈당 수치는 더 높아지며 체중 증가, 순환계 및 성기능 장애와 같은 질환으로 이어진다. 과도한 당은 호르몬 신호를 방해한다. 영양소의 운반 통로를 막아서 뼈와 근육을 약화한다. 아울러서 신경정보 전달 체계도 방해하여 우울증과 기억력 감퇴를 일으키며 전국적으로 치매에 걸리게 할 수 있다. 과도한 당은 힘줄 관절을 딱딱하게 만들어 관절염을 일으키며 콜라겐 생성을 방해해서 노화를 악당긴다. 또한 백혈구가 정상세포와 외부 침입자를 구별하는 판단 기능에 혼란을 준다. 이 혼란은 암과 감염병에 대한 발생 확률을 높인다. 운동선수이거나 중노동을 해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활발한 근육이 혈액의 당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임으로써 혈당 수치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 정크푸드의 피해를 피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정크푸드는 인체의 콜라겐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지방이 몸속에 쌓이게 한다. 나는 대학에서 크로스컨트리 선수로
매일 2시간 훈련하며 수천 칼로리를 연소했지만 휴수 사이에 영양가 낮은 식단 때문에 뱃살 비만과 당뇨병 초기 증상에 시달렸다.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는데도 말이다. 신체 지수는 키가 162, 체중이 56, 지극히 정상이었다. 하지만 허리 라인은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았다. 모래시계의 체형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루에 맨몸 일으키를 수백 번 했음에도 몸매는 꼼짝하지 않았다. 바위처럼 단단한 뱃살은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지방, 씨앗기름을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반갑지 않은 상징이다. 나는 가체정이 아니었음에도 몸매는 전형적인 사과형이었다. 비로소 좋은 식단을 시작한 35세가 되어서야 마침내 복부 지방이 빠져서 여성적인 허리 라인을 갖게 되었다. 보너스로 키는 2.5cm 더 커졌다. 과도한 당은 세포를 죽인다. 막대의 사탕이나 엿을 만지면 속에 끈적거리는 느낌은 당이 물이 녹으면서 피부 표면의 단백질이 반응하는 화학 구조로 되어 있다. 당이 어떤 물질의 당화 반응이라고 한다. 당화 반응은 지속적으로 열을 가하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영구적인 상태로 변한다. 이런 산화 반응으로 생성된 결과물을 최종 당화 산물 AGE라고 한다. 최종 당화 산물은 당신을 빠르게 늙게 한다. 빵을 구우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밀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당이 결합하여 최종 당화 산물이 생성된다. 이 최종 당화 산물은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연한 색의 빵을 딱딱한 갈색 빵으로 변화시킨다. 단백질과 당이 결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합 현상이 우리 몸속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단백질과 당이 결합하면 세포와 조직을 딱딱하고 뻣뻣하게 만든다. 혈당 수치가 정상일 때는 이런 반응이 아주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정화작용을 하는 백혈구 세포가 이 물질을 청소한다. 또한 신장은 혈액에서 최종 당화산물을 제거해서 체외로 배출한다. 소변이 특유의 노란색을 띠는 것은 이 화학 노폐물 때문이다. 당과 단백질의 결합은 인체 조직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동맥의 세포벽을 B2 가족으로 바꿔서 혈액에서 영양소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는다. 동맥 내벽을 감싸게 된다. 영양소가 혈액 속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지질 단백질이 동맥 내벽에 축적되면 백혈구가 공격해서 혈전을 형성할 수 있다. 당과 단백질이 결합하면 백혈구의 활동이 둔화되어 체내 면역력은 떨어지고 암세포는 통제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혹시 관절에 문제가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관절에도 최종 당화산물이 생성되어 있을 수가 있다. 최종 당화산물이 인체에 어떤 손상을 입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혈관은 혈액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공간이 아니다. 일초에 수천 번이 넘는 작업이 수행되는 분주한 장소다. 혈액은 쓱긋쓱 공연의 완벽한 고개처럼 치밀하게 운영된다. 세포 간의 끊임없는 신호를 통해서 근육이 수축하고 땀을 분비하고 뇌명령이 소통된다. 하지만 과도한 당은 모든 세포 활동에 손상을 입힌다. 당이 세포의 업무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선행계에 있는 3개의 세포, 백혈구, 내피세포, 적혈구를 살펴보자. 백혈구는 경찰관이다. 백혈구는 혈액 흐름에 순응하면서 혈관 내벽을 따라서 순찰한다. 몸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센터의 신호를 받고 문제의 장소로 방향을 정한다. 사건 현장으로 엑셀 패드를 최대한 밟고 빠르게 이동한다. 내피세포는 백혈구가 사건 현장을 알 수 있도록 식별이 가능한 깃발을 세워둔다. 현장에 도착한 백혈구는 자신의 동그란 몸을 아메바처럼 홀쭉하게 만들어서 내피세포들은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간다. 백혈구 경찰관의 변신이 놀랍지 않은가? 이 모든 현상은 생물학적인 신비이다. 문제는 내피세포가 당화되면 내피세포의 틈이 벌어지지 않는다. 백혈구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마치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결국 당신 몸속에 당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몸은 점점 면역력이 약해지고 손상은 심화되는 것이다.
체중당과 산물은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선응계 문제의 주된 원인이다. 단백질이 풍부한 즉 결국은 3개월 동안의 당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뻣뻣해지고 부풀어 오른다. 비장은 즉 결과의 상태를 면밀히 체크해서 당으로 손상된 즉 결과를 처리한다. 하지만 과도하게 혈당 수치가 높을 경우에 비장은 손상된 즉 결과를 모두 제거하지 못한다. 결국 모세혈관이 막혀버린다. 당뇨병 환자가 시력을 잃거나 발에 마비와 염증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과도한 당은 모든 세포를 무차별적으로 습격한다. 대부분의 임산부는 선천성 기형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금주하라는 산부인과 의사의 조언을 따른다. 나는 의사들이 당 섭취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산부가 당뇨병이 있으면 선천성 기형을 수술할 위험이 10배나 높아진다. 당뇨병은 태아와 신생아의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의사들은 임신을 원하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먼저 혈당을 관리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고혈당의 경계에 있는 여성들은 어떨까? 미국은 임산부를 포함해서 수천만 명이 당뇨 합병증에 시달리면서도 그 사실을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임산부 환자들에게 최대한 당 섭취를 줄이라고 조언한다. 달콤한 음식을 먹고 싶다면 아이의 얼굴이 완벽한 미소를 지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모든 세포는 포도당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우 뒤쪽에 있는 양말 모양의 췌장은 혈당 수치를 항상 70에서 85로 유지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과다한 탄산 음료와 쿠키, 부드러운 케이크에 함유된 당은 췌장에 과부하를 준다. 세포들은 당에 휩쓸려서 다량의 췌장 당화 산물을 형성한다. 췌장 당화 산물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 수치가 더 올라간다. 악순환의 권리에 갇혀버린 것이다. 공복 혈당이 100 이상 올라가면 당뇨병 전단계 진단을 받고 수치가 계속해서 상승하면 마침내 당뇨병 환자 꼬리표를 배부받게 된다.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부모도 같은 증상을 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전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당뇨병을 유전받기보다는 나쁜 식습관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좋은 식단을 도입하면 당뇨병을 부리고 수가 있다. 당뇨병은 다른 말로 혈관병이다. 혈관에 있는 모든 것을 초토화한다. 그래서 당뇨병은 전신병이다. 당연히 혈액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심장에 타격을 준다. 당뇨병은 심장마비를 증가시키는 치료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도 심장마비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 보통 당뇨병 전 단계를 공복 혈당 장애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2007년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당뇨병 전 단계 환자는 정상인보다도 1년 뒤에 사망할 가능성이 무려 5배에 이른다. 공복 혈당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직 당뇨병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실은 다음과 같다. 만성 신부전증, 실명, 뇌졸중, 다리절단, 심장마비 등 무시무시한 당뇨병 합병증은 공복 혈당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시 강조하겠다. 당뇨병이라는 진단명에 집착하지 마라. 만약에 당신의 혈당 수치가 당뇨병 전 단계 또는 공복 혈당 장애를 겪고 있다면 지금 당과 결별해야 한다. 많은 의사는 당뇨병 진단 기준 즉 공복 혈당 수치를 126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권유한다. 공복 혈당 수치 나도 동의한다. 의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공복 혈당 수치가 126을 기준으로 당뇨를 진단했다. 하지만 하와이로 이사 간 후에 지역 주민들이 대체로 혈당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진료하면서 환자들의 공복 혈당이 95에 이르면 체중이 늘기 시작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공복 혈당 수치가 90 이상인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한다. 내 판단은 하루 중에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하루 100g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다. 당 중독은 뇌를 파괴하는 고엽제이다. 고엽제로 생각하네요.
당이 코카인보다도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는 많다. 강렬한 달콤함은 코카인 보상을 넘어선다.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당 수용체는 당 섭취가 부족했던 초기 인류부터 발달했다. 연구원들은 쥐에게 초콜릿을 꾸준히 먹인 결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뇌기관 선두체의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콜릿은 아편 수용체를 자극하는 물질과 동일한 경로로 쥐를 자극했다. 마이클 폴란. 액상과 당은 달콤함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슬프게도 당의 중독성은 합법이다. 이제 당을 위험물질로 분류해야 하지 않을까? 위험물질? 과일 주스, 탄산음료, 달콤한 시리얼, 그리고 과자, 사탕. 이것은 아이를 망치는 일이 된다. 설탕은 병원에서 진통제로도 쓰였다. 맹물. 연구는 뭘 말하느냐? 설탕물 한 모금조차 아기의 인지 발달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인지 발달을 방해하니까. 당신이 아이를 달리려고 달콤한 음식을 준비한다면은 아이의 뇌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ADHD도 만들어질 수 있네요. 인체는 끊임없이 성장하며 화학적인 신호에 반응한다. 뇌는 세포 성장을 지시하는 화학물질로 뒤덮여 있다. 뇌에 당이 많아지면 뇌세포에 영향을 미친다. 뇌세포는 나뭇가지가 두 갈래로 뻗어 있는 나무와 비슷하다. 나뭇가지를 닮은 뇌세포는 수정돌기를 통해서 기억과 생각과 감정의 화학물질을 교환한다. 치매는 뇌가 가지치기 하기를 중단하는 현상이다. 뇌세포막을 뻣뻣하게 만드는 당화는 유력한 용의자이다. 당은 시간이 지나면서 뇌의 물리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며 치매를 일으킨다. 과도한 당은 뇌를 황폐화시키는 고엽제, 데폴리안트, 고엽제이다. 그랬네요.